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인사 ERP 2급을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실시를 하려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번 주에 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인사 2급 7월 시험이죠. 4회차 문제 풀고 좀 뒤로 찬찬히 나가면서 2024년도까지 좀 풀어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2급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2급, 1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얘도 요약 강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약 강의는 나중에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 요약 강의가 한 강씩 올라가고 있죠. 10강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9월 중에는 다 올라갈 것 같고요. 한 10월까지 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기 준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는 ERP 문제. 1번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PaaS는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등을 제공한 서비스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시죠?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렇죠,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인프라 안에 아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업무나 비즈니스 처리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는 IT 인프라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돼서 여기는 IaaS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1번 틀렸고요. 2번, 3번, 4번 맞는 내용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자주 나왔던 거죠. MIS와 ERP 간의 적절하지 않은 것 차이점. 그래서 폐쇄형이나 ERP는 개방적이다. 그 다음에 단위 업무고 통합 업무 시스템이고 얘가 바뀌었다 했습니다. 항상 나오는 거 시험 심지어는 답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ERP 분석 절차에 보시면은 우리가 갭 분석이라고 하는 설계 단계의 내용이 있죠. 지금 구축 절차 얘기하는 거예요. 구축 절차에 보시면 석, 개, 축, 현 중에서 설계 단계에 보시면 지금 설계 단계의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갭이라는 건 뭐냐? 패키징과 to be process 간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다. 4번. 얘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왔던 문제. 자, 4번 문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나왔던 문제죠. ERP와 BPR을 갖다 구축을 병행한다. 그쵸? BPR은요, 전 또는 동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같이 추진한다는 얘기죠. 1번, 2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기존 업무 처리 방식을 고수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답은 3번이죠. 자, 지금 ERP 문제는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는 거의 공통 문제다.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의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학적 관리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인간관계적 인사관리기법이 있거든요. 과학적 관리기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능률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기초로 해서 노동량의 표준을 정하고 임금을 지급해 주는 걸 우리가 과학적 관리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테일러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우리가 성과급제라고 부르는 게 이때 나왔던 테일러에 의한 과학적 관리기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임금 자기 표준량을 달성했을 경우에 초과하면 성과금을 주고 고임금, 미달할 경우엔 저임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테일러에 의한 과학적 관리기법은 표준 작업량 연구, 동작 연구, 시간 연구, 그 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제, 여기가 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학관리기법, 그 다음에 고임금 저노무비 맞고요. 지금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맥그리거의 XY론이 나오는데 얘는 아니죠. 얘는 행동과학적 인사관리기법이죠.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의 인사관리기법이 아니라 행동과학적 인사관리기법, 즉 과학과 인간지향적 기법에 나온 거다라고 보셔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학적 관리기법에 테일러 말고도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죠. 3S 원칙,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를 채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직무 분석에 대한 방법입니다. 전체 작업 과정 중에 무작위로 많이 관찰해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 이거 자주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워크 샘플링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방법 중에 관찰법은 뭐냐면 숙련된 직무 분석자가 직무 수행자를 직접 관찰하는 거라 했죠. 그 다음에 종합적 방법은 뭐냐면 종합적 방법은 직무 분석 방법을 갖다 둘 이상을 섞는 걸 종합적 방법. 그 다음에 업무일지법이라는 거는 특별히 업무일지법이라고 나온 것보단요, 나머지 안 나온 걸 보시면 면접법, 그 다음에 질문지법, 경험법, 중요사건 기록법, 그 다음에 워크 샘플링법이 있습니다. 요게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6번 문제는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7번 문제, 직무 설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직무 설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7가지가 원래는 나와 있는데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직 결근율을 낮추기 위해서,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작업의 생산성, 신기술에 대한 신속성 등을 대응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아닌 건 뭐예요? 그죠? 노사 협력은 아니죠. 이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 보시면 인사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면서도 내용이 갖다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인력 부족 시 대응 전략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아웃소싱 해야죠. 임시로 고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견 근로도 활용해야죠. 근데 뭐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다운사이징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많아서 축소한다는 개념이라서 여기서 지금 다운사이징은 다른 개념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면접자는 지원자에게 악의 적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원자를 당하게 하여서, 우리 면접에 대한 내용이죠.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면접의 방법에는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면접 유형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면접의 방법은 집단 면접, 패널 면접, 그 다음에 스트레스 면접이라고 아마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씩 보시면 집단 면접은 말 그대로 집단을 특정 주제로 해서 자유로이 토론하게 하는 건 집단 면접.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은 개인별로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패널 면접은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면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리직을 뽑을 때 많이 하는 거고요.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이 있는데, 구조화된 면접은 정형적 면접이라 해서 질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비구조화된 면접은 질문이 따로 목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질문하는 걸 비구조적 면접이라 부르습니다. 그럼 여기서처럼 지금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렇죠. 스트레스 면접이죠. 피면접자를 갑작스러운 공격적 행동이나 무시하는 행동 등 의도적으로 좌절에 빠지게 해서 그때에 갖다 상황 조치를 보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스트레스 면접이라 부른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인사고과 평가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중심화 경향, 그 다음에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현혹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심화 경향은 대부분 중간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대화, 중심화, 엄격화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일정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관대화는 후하게 평가하는 거, 엄격화는 가혹하게 평가하는 거, 중심화는 중간으로 보통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화, 관대화, 엄격화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현혹 효과는 뭐냐면 후광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른 하나의 요소가 호의적이라면 다른 인상을 가진, 비호의적 인상을 가진 다른 평가 요소 모두가 그 호의적인 부분하고 동등하게 평가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현혹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피평가자에 대한 경직적 편견을 가진 지각을 뜻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사회 집단적 평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다른 내용이죠. 그죠?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현혹효과는 방금 얘기 드렸고요. 그 대비효과라는 것도 있죠. 특정 피고가자가 평가될 때 피고가자의 평가에 미치는 오류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개인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오류.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평가 요소 간에 어느 한쪽이 우수하면 다른 한쪽도 우수하다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 시간적 오류도 있죠.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 상동적 오류는 사회 집단을 지각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얘는 지금 상동적 오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그쵸, 4번이 잘못되어 있다. 11번. 교육훈련 방법 중에 적절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회의를 열고 리더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참가자가 생각나는 대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여기서 많이 얻어가겠다는 건데, 지금 소수회를 통해 둘 이상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연쇄 반응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건데, 브레인스토밍에는 자수비대라는 게 있죠. 원래 다른 책에 나오는데 자유발언, 수정발언, 비판금지, 대량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액션러닝이라는 게 원래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액션러닝을 보시면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해서 개인과 집단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여기가 포인트죠.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되도록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액션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심포지엄은 한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서 토의하는 거. 이건 심포지엄. 그 다음에 인바스켓 훈련은 요즘에는 그 상황조치 훈련을 많이 사용하는 건데 면접 때도 많이 쓰죠. 실제 업무와 비슷한 가상의 상황을 갖다 가정하고 요구에 따라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을 그 순위를 매기는 거죠. 한마디로 상사의 메모, 지시, 전화번호 등등등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가 뭐 기한문이라든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다 꺼내놓고 상황 판단을 해봐라 이겁니다. 상황 판단해봐라. 그걸 우리가 인바스켓 훈련이라 부른다. 이렇게. 12번. 리더가 부하들에게 교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적, 물질적 성격의 교환관계를 추진하는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리더십도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얘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줄 테니 너도 나한테 뭔가를 줘라 라는 리더십이죠.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몇 번? 그렇죠. 3번입니다. 거래적 리더십이다. 원래는요, 리더십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셀프 리더십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다른 리더십들도 마찬가지 체크해서 꼭꼭 기억을 해주실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리더만이 조직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왜 제가 얘기했냐면 슈퍼 리더십이라는 거에 보면 셀프 리더라는 게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긴 게 또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또 이렇게 연결되죠. 변혁적 리더십에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걔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뭐냐? 모범적 기업가적 행동을 통해서 개인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미래의 비전을 알아보고 변화시키려는 리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려는 리더십, 이걸 우리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 부릅니다. 코칭도 중요한 건 전문가가 직접 문제 해결 방안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코칭이라고 부르죠. 다 설명드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13번. 자, 통사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교과서를 보시면 임금을 나오다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통사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사임금은 뭐의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뭐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보시면 평균임금은 장애의 기준이 된다. 장애 보상의 기준이 된다. 그쵸? 퇴직급여, 휴업수당, 재해보상, 산업재해, 구직급여, 연차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게 뭐다? 그죠?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뭐냐면 퇴직 전에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우리가
평균임금이라 부르고요. 보통은 얘는 뭐에 대한 거? 그저 퇴직금 기준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1번은 맞는 내용. 하지만 해고 예고 수당이란 거 있죠. 얘는 가장 대표적인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2번 틀렸고요. 그럼 통상임금은 뭐가 기준이 되냐?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그 다음에 해고 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강수당, 출산 전 휴가 급여가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 그럼 통상임금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쵸? 통상임금이라 부릅니다. 3번과 4번은 맞는 내용. 14번입니다. 단위시간당 임률에 표준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는 성과급제는 뭐라 부릅니까? 답 줬죠 그냥. 표준시간을 곱한대요. 표준시간급제지. 그죠? 이건 뭐 더 볼 필요가 없네요. 그냥 설명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단순 성과급제는 우리가 말하는 고정임률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정 비율이 나오고 성과금을 갖다가 단위당 임률에 실제 작업량을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걸 단순 성과급제. 그 다음에 복률 성과급제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차별 성과급제, 표준 시간급제, 고가급, 성과급, 판매 수수료, 개별 성과급제는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차별 성과급제는 말 그대로 생산 단위를 기준으로 복률 임률, 얘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빼낸 것 같네요. 복률 임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표준 작업량 이상이면 고임금률을, 이하인 경우엔 저임금률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요 2번과 3번은 비슷한 거로 볼 수 있겠네요. 자, 15번.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자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용보험의 제외 대상자가 아닌 것은 외국인 근로자, 별정 우체국 직원, 그 다음에 1월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해당이 되는데 고용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지금 적용 제외 대상자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자가 해당되는 건 뭐예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그래서 3번이 숫자가 틀린 겁니다. 그거랑 여기 나온 것처럼 공무원도 해당이 되죠.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연금법 적용자, 여기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나머지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제외 대상자가 있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16번. 근로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자소득,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소득세 하실 때 2배사 근영기라고 하죠. 이자, 배당, 뭐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죠? 기타 소득, 얘네들은 다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쵸?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면 되죠. 그럼 빼주면 되잖아.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거고요. 뭐 자가운전 보조금 됩니다. 20만원까지. 그 다음 식대 20만원, 출산보육수당 해당되고요. 연장근로수당 해당되고, 그게 근로소득 해당되죠. 그래서 국외 근로는 월보수 1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외항건설에서는 500만원까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닌 건 뭐다? 1번이죠, 1번. 17번.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거소자라고 합니다. 거소자. 그러면 이거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365를 2로 나누면 돼. 그러면 183일 나오죠. 즉 1년의 반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거주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으면 비거주자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365일을 반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18번.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야간 근로는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인데 이거 12시가 아니라 10시에요. 10시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답은 1번. 나머지는 잘 설명하고 있네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직업이나 산업, 직업에 관련돼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산업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일반 근로자들에 의해 폭넓게 기억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다가 물어봤습니다. 아마 노동조합의 형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험 문제라든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그 다음에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기업별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그 동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직업별은 해당 직종에서, 그 다음에 일반 노동조합이 산업이나 직업, 기업에 무관하게 동일 지역에서입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얘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렇죠. 일반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산업별은 일정 산업에 종사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0번 부당 노동행위가 얘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불이익 대우, 환경계약, 단체교섭 거부, 그 다음에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라고 하는 4가지 부당 노동행위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불이익 대우라는 거는 뭐냐면 사용자의 부당 행위로부터 해고, 정금, 배치, 전환, 출근 정지 등이 되는 걸 불이익 대우. 환경계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즉 뭔가를 조건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 이걸 환경계약이라고 부르고요. 단체교섭 거부는 원래 정확하게 정의된 단체교섭권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배 및 개입 원조는 몰래 뒤에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비를 돈을 지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 건 뭐예요? 그렇죠. 사용자의 대체 고용이 있죠. 사용자의 대체 고용이란 거는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노동쟁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폐쇄나 조업 계속이 대체 고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1급하고 2급하고는요, 인사에서는 범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연말정산만 안 들어간다는 거. 연말정산 쪽이 안 들어간다는 게 1급과 2급이 차이인 것 같아요. 소득세라든가.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범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 2급 이론을 한번 해봤고요. 인사 2급 실기도 한번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인사 1급 이론과 실기 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